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6살 박순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실 분들을 위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하곤 했죠. 남편 재홍 씨는 택시 기사였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서민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특히 막내딸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항상 1등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성적이 늘 최상위권이었죠. 여보, 우리 지은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재홍 씨가 지은이의 성적표를 보면서 기뻐하며 말했을 때가 기억나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죠. 큰딸은 일찍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고 지은이만큼은 제대로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에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학원비며 교재비며 과외비며 돈이 물쓰듯 나갔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했고 남편은 택시를 하루 종일 몰았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무릎도 아팠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치료받을 돈도 아까웠어요. 지은이 교육비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은이가 미안해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 잘하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딸아이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정말로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은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순이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 지은이가 서울대에 붙었어. 남편이 소리질러 기뻐하는 바람에 시장 상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축하해 주셨고 그날 저녁 저희 반찬 가게 매출이 평소의 2배가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축하한다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금에 생활비에 책값에 지은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 보내줬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돈도 아껴가면서요. 순이야,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도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지은이 학비 내야 하는데 병원비 쓸 돈이 어디 있어요. 무릎이 붓고 아파도 참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진통제만 먹고 버텼어요. 지은이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 월급을 받은 날 지은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봉투를 내밀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딸에게서 받은 용돈이었죠. 남편과 저는 그날 밤 그 돈을 손도 대지 않고 딸의 미래를 위해 따로 모아두기로 했어요. 우리 딸 나중에 결혼하면 이 돈으로 뭔가 해줘야지. 남편이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지은이가 29이 되던 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회사 동료라고 했죠. 32의 재수라는 청년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재수라고 합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깔끔하게 하는 청년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죠.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재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수줍게 말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신혼집이었어요.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떡하죠?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라도 전세로 얻으려면 최소 3억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남편과 상의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1억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2억 더 마련할 수 있었죠. 여보, 우리 지은이한테 집 사주는 게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준다고? 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랑 집 담보대출 받으면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러자.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 결혼할 때 집 하나 마련해 주는 게 부모 도리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5억 5천만 원짜리였어요. 1억은 우리 돈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죠. 우리가 살던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지은아, 이 집은 내 신혼집이야.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거야. 집 열쇠를 지은이 손에 쥐어줄 때 제 마음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노후 자금을 전부 털어 넣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았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모셔야 해.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엄마,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위 될 사람 재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래서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명시했어요. 나중에 노인이 되면 딸이 부모를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결혼식은 정말 성대하게 치렀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하객들 앞에서 지은이와 재수가 절을 할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위 재수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전화를 걸면 지은이의 대답이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수다도 떨곤 했는데 결혼 후에는 통화가 5분을 넘기지 않았죠. 그래,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주말에 한 번씩 찾아가려고 하면 핑계가 많아졌어요. 엄마, 이번 주는 재수 오빠가 회사 일로 출장 가요. 다음 주에 봬요. 엄마,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야 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났는데 말이에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당연히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재수 오빠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 날이라도 와. 시댁에서 늦게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결국 그 추석에 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재수 오빠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명절에는 거기로 가야 해요. 지은아, 엄마는 언제 보는 거야?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나왔나 봐요. 지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시집간 몸이잖아요.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명절마다 딸을 보지 못하니 남편도 서운해했어요. 순이야, 지은이가 요즘 너무 안 오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신혼이니까 그런가 봐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어느 날 서울에 큰딸 보러 갔다가 지은이네 집에 들렀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갔죠. 막내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사위 재수가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반갑다기보다는 당황한 모습이었죠. 지은이 보러 왔지. 안에 있니? 네, 있는데.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그때 안에서 지은이가 나왔어요. 엄마, 왜 미리 말 안 하고 왔어요? 딸의 목소리에도 반가움보다는 당황함이 더 컸어요. 엄마가 딸 보고 싶어서 오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니? 제가 서운한 마음에 그렇게 말하자 지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라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서요. 엄마 모시기 창피해요. 집이야 어질러질 수 있지. 들어가도 되니? 엄마, 오늘은 좀. 재수 오빠가 회사 사람들 초대했거든요. 다음에 와요. 현관문 안쪽으로 보이는 집은 깨끗했어요. 어질러진 것 같지 않았죠. 그냥 핑계였어요. 저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였죠.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보자. 저는 돌아서야 했어요. 내가 사준 집인데, 내 딸이 사는 집인데, 왜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애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뭐가 성급해? 부모가 딸 집에 찾아가는 게 잘못이야?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몇 달 후 남편 재홍 씨가 쓰러졌어요.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면서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근경색이에요.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더니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통장에는 고작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집 사주느라 전 재산을 털어 넣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야 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왜요? 심근경색이래. 큰 수술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갈게요. 그날은 정말 와줬어요. 하지만 사위 재수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재수 오빠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장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결국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지은이에게도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0만 원만.
2천만 원이 필요한데 1천만 원은 친척들한테 빌렸어.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재수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며칠 후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1천만 원을 부탁했는데 절반만 보내준 거였어요. 그래도 보내줬으니 감사해야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은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지은이는 딱 3번 병문안을 왔어요. 그것도 30분씩만 있다가 갔죠. 엄마, 저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지은아,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아빠가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퇴원하던 날도 혼자 모시고 왔어요. 지은이에게 전화했더니 일이 있다고 했어요. 순이야, 우리 딸이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아? 바쁜가 봐요. 이해해줘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다니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건요. 우리 딸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사위가 문제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신혼생활 적응하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재용 씨는 퇴원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택시 일을 다시 할 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수입이 끊겼어요. 저 혼자 시장 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죠. 게다가 남편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으니까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벌면 되죠, 뭐. 하지만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쓰러졌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뇌출혈이에요. 수술해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날도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또 쓰러졌어. 이번에는 뇌출혈이래. 엄마, 지금 병원 어디예요? 병원 응급실이야. 제가 내일 갈게요. 내일? 지은아, 아빠가 위급해. 지금 당장 와야 해. 엄마,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서 당장은 못 가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회사 야근이 더 중요한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6시간 동안의 긴 수술이었죠. 수술은 끝났지만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쯤 지은이가 왔어요. 혼자였어요. 사위는 또 안 왔죠. 엄마, 아빠 어떠세요? 아직 의식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시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구나 싶었죠. 엄마, 제가 병원비 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지은이가 도와준 돈은 200만 원이었어요. 병원비는 그것의 10배가 넘게 나왔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동안 지은이는 딱 4번 병문안을 왔어요. 그것도 한 번 올 때마다 10분 정도만 있다가 갔죠.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지은아, 조금만 더 있다가 아빠가 혹시라도 깨어나면
엄마 아빠 깨어나시면 전화 주세요. 그때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중환자실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보호자분, 가족분들은 안 오세요? 딸이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아드님은요? 아들은 없어요. 딸 하나뿐이에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한 달 후 남편은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 5시 23분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임종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여보, 여보.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런 남편이 이렇게 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다니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돌아가셨어. 엄마, 지금 병원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 후 지은이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사위 제수도 함께 왔죠. 장인어른. 사위가 남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장례 준비를 했어요.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죠. 장례식 첫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남편의 택시 기사 동료들, 친척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은이와 사위는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저를 받았죠. 지은아, 힘들지? 좀 쉬었다 해.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야죠. 첫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은이도 사위도 상주 역할을 잘 해줬으니까요. 문제는 둘째 날부터였어요. 저녁 8시쯤 사위 재수가 지은이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한테 왔어요. 엄마, 저희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를? 지금은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잠깐만요. 1시간만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1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죠. 어디 갔다 왔니? 재수 오빠가 식사를 못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왔어요. 장례식장에 식사 나오는데 왜? 장례식장 음식이 별로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음식이 별로라니요? 셋째 날 발인 날이었어요. 관을 운구차에 싣고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운구차 안에서 지은이와 사위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끝난 거지?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지? 사위 재수가 물었어요. 응, 오늘로 끝이야. 집에 가서 쉬자. 휴, 다행이다. 나 너무 피곤해. 아버지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하다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사위는 멀찌감치 서 있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재수야, 마지막 인사 좀 해. 제가 말했지만 사위는 형식적으로 한번 저라고는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관이 화장로에 들어갈 때 저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먼저 가지 말고 좀 더 함께 있자고 했잖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남편 없는 집, 너무 쓸쓸했어요. 장례 비용은 1,500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해서 또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죠. 지은이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했더니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도 보내줬으니 감사해야지.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 생각만 나고 밤마다 울었죠. 이제 세상에 나한테 남은 가족은 지은이 뿐이야. 딸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겨서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마 반가워할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아파트 앞에 섰어요. 오후 6시쯤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엄마야. 엄마, 왜 또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미리 전화라도 하셔야지. 미안해.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었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사위 재수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반갑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죠. 재수야, 미안하구나.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야. 지은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해준 밥이 아니라 라면이라니요. 지은아, 엄마가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아니에요, 엄마. 라면이 더 빨라요. 재수 오빠도 배고파 하거든요. 라면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엄마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더라.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위 재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은이도 난처한 얼굴을 했죠. 엄마, 그건.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요. 갑자기 같이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수야, 엄마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돼. 아니면 거실 한쪽에 이불 깔고 자도 괜찮아. 어머님, 이 집은 신혼집이에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수야,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고 있지? 엄마랑 아빠가 평생 모은 돈 5억 5천만 원으로 산 집이야. 계약서에도 써 있잖아.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그러자 사위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라고?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잖아. 너희가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시겠다고 했어.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죠. 지은아, 엄마가 물어보잖아. 엄마, 저도 재수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 딸이 남편 편을 들고 있었어요. 평생 키운 딸이 말이에요. 지은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위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장모님과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이 집은 이미 저희 명의로 돌아왔어요. 법적으로도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집에서 왜 나가야 해요?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무효야. 사위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증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증거? 너희가 아버지 병원에 몇 번이나 왔는지, 장례식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 거로는 안 돼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의미 없어요. 사위의 말투가 점점 더 건방져졌어요.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지은아. 엄마, 제발 오늘은 가세요. 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키운 딸이 맞나 싶었죠. 좋아. 나갈게. 하지만 이 집도 다시 가져갈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등 뒤에서 쾅 들렸죠. 밤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6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큰딸네 집에 갔어요. 큰딸 민지는 제 사정을 듣고 화를 냈어요. 엄마, 지은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은이한테 전화할게요. 아니야, 민지야.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조건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법무사가 계약서를 살펴봤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말이에요. 어떤 증거요?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입원 기록을 병원에서 받았어요. 6개월 동안의 기록인데 보호자 면회 기록을 보니 지은이가 온 날짜가 고작 4번이었어요. 제 핸드폰 통화 내역도 뽑았어요. 남편이 위독할 때 지은이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던 기록이 다 남아 있었죠. 장례식장 조물록도 챙겼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그리고 지은이와 사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목격한 분들의 연락처도 받았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긴 이름의 소송이었지만 이게 제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그래 했어.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인가요?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아버지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왔니? 6개월 동안 4번이 전부였잖아. 엄마, 그건 정말 바빠서. 바빠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무슨 일이 그보다 중요하니?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이미 늦었어. 끝까지 가볼 거야. 그날 이후로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사위 재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소송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협박하는 듯한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큰딸 민지가 걱정했어요. 엄마, 소송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건 꼭 해야 해. 하지만 이기실 수 있을까요? 이겨야지.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라고 믿고 싶어.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그렇게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죠. 법원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76년을 살면서 법원에 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순희 씨, 괜찮으세요? 법무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이와 사위 재수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있었죠. 70 노인 혼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양측이 자리에 앉았죠.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를 한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거만한 말투였어요.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때 제 법무사가 나섰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가 싶더니 뇌출혈로 쓰러졌죠. 그 긴 시간 동안 제 딸 지은이는 고작 4번 병문안을 왔어요. 한 번 올 때마다 10분도 채 안 있었고요. 피고 김지은 씨 사실인가요? 판사가 물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못하더군요. 피고는 대답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적게 방문했나요? 아버지가 위독했는데 말이요. 저 회사 일이 바빠서 6개월 동안 4번밖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말인가요?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은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어요. 통화 기록이었죠.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한 기록입니다. 남편이 위독할 때, 장례 준비할 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고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한 달에 수십 통을 걸었지만 지은이가 받은 건 고작 서너 통이었어요. 피고는 왜 전화를 받지 않았나요? 저 회사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고, 그럼 퇴근 후에는요? 주말에는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혔죠. 법정을 나오는데 지은이가 제 앞을 막았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안 돼. 끝까지 갈 거야.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줬어야지. 이제는 늦었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증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간병했던 분이었죠. 6개월 동안 환자분을 돌봤는데 딸분이 정말 거의 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은이는 언제 와?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간병인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특히 사위분은 와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환자분 손도 제대로 안 잡아드리고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그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판사가 사위에게 물었어요. 피고 김재수 씨 사실인가요? 그건 사위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사위가 회사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양심 있는 동료 한 분이 제보해 주신 거였죠. 장모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지은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빨리 요양원이나 알아봐야겠음.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졌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피고 김재수 씨,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으로 평생 희생하신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사위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파래졌죠. 네 번째 재판에서는 장례식 때 일이 증언됐어요.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상주분들이 장례 기간 동안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자주 자리를 비우고 조문객들한테도 무성의했어요. 특히 사위분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발인 날 운구차 안에서 이제 끝난 거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증언이 끝나자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피고 김지은 씨, 지금까지 증언들을 들어봤습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안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다섯 번째 재판이 마지막이었어요. 양측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있었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긴 거예요. 법이 제 편을 들어준 거였죠. 방청석에서 큰딸 민지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이겼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지은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이미 늦었어. 법이 판단한 일이야. 엄마, 지은아, 넌 이제 엄마 딸이 아니야. 그냥 남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사위 재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저희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생각할 일이야. 나한테 묻지 마. 어머님.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집이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어요. 법원 판결에 따라 지은이와 사위는 집을 비워야 했죠. 이사 나가는 날 저는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짐을 나르는 지은이와 사위를 지켜보면서요. 지은이가 박스를 들고 나오다가 저를 봤어요. 엄마, 잘 가거라.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응, 이렇게 끝이야. 지은이가 울면서 다시 짐을 날랐어요. 사위는 저를 보지도 않더군요. 모든 짐을 싣고 차가 떠날 때 지은이가 창문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 흘리면서요. 하지만 저는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차가 사라지고 저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가구도 없고 커튼도 없고 그냥 빈 공간이었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우리 딸이 신혼생활을 시작한 곳이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사준 집인데 이렇게 되다니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요. 그날 밤 저는 그 빈집에서 혼자 잤어요. 이불도 없어서 큰딸네서 빌려온 담요 하나로 밤을 보냈죠.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고 필요한 가구들을 조금씩 들여놨어요. 큰딸 민지가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여기 소파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마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됐어요. 살만한 공간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까요. 가끔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깡충깡충 뛰어다니던 모습,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때 행복해하던 모습. 내가 너무 매정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킨 건 정의였고 원칙이었어요. 한 달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려서 받았어요. 엄마, 뭐니? 엄마, 저희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은아,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는 끝났어.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은이 번호를 차단했죠. 큰딸 민지가 걱정했어요. 엄마, 그래도 지은이는 엄마 딸인데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민지야, 넌 모를 거야.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언제쯤 지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지요. 석 달이 지났어요. 명절이 다가왔죠. 큰딸네 집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민지의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요. 할머니, 작은 이모는 왜 안 와요? 손자가 물었어요. 작은 이모는 바빠서 못 온대. 작은 이모 보고 싶은데. 손자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지은이가 보낸 문자를 봤어요. 차단을 풀었거든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읽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집을 되찾은 지 1년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혼자 살았어요. 가끔 큰딸네 집에 가고 시장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외롭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건강식품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엄마 건강하세요. 매일 엄마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지은.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택배가 왔어요. 건강식품, 과일, 반찬, 여러 가지였죠. 매번 편지가 함께 왔어요. 엄마,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오늘 아버지 기일이에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느 날 큰딸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 요즘 정말 힘들게 산대요. 뭐가? 원룸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느라 고생하고 재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못했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둘이 자주 싸운대요. 엄마, 그래도 지은이는 엄마 딸이잖아요.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저는 망설였어요. 만나야 할까? 아직은 이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을 보고 싶었어요.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민지가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식당에서 셋이 만나기로 했죠.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긴장됐어요. 1년 만에 딸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식당에 일찍 도착했어요.
민지가 옆에 앉아서 저를 진정시켜줬죠.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잠시 후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야위었더군요. 얼굴도 수척하고 옷도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엄마,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절을 했어요. 일어나. 사람들 다 보잖아.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일어나. 지은이가 일어나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엄마, 그동안 택배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건강 좋으세요? 그럭저럭.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민지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지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언니,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원룸이 너무 작고 출퇴근도 멀고. 재수는? 재수 오빠는?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에서도 힘들대.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원룸에서 살면서 매일 후회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을까? 왜 아빠 병문안도 제대로 안 갔을까? 왜 그렇게 매정했을까? 지은이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은아,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뭔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바로 가족이라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은아, 엄마도 미안해. 너무 매정했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식당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생각해봤어. 집 말이야. 엄마, 그 집 다시 너한테 줄까 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번에는 진짜 약속을 지켜야 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정말로 엄마를 모실게요. 그리고 재수한테도 말해.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네, 엄마. 재수 오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재수도 데리고 와. 얘기 좀 해야겠어.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죠. 일주일 후 지은이와 재수가 함께 왔어요. 재수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어나.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라니까. 재수가 일어났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재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지은이를 사랑하니? 네, 어머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엄마도 사랑해야지. 지은이를 사랑한다면 지은이 엄마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님.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좋아. 엄마가 집을 다시 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약속 어기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야.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집을 증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서에 더 자세한 조건을 명시했어요. 월 1회 이상 방문, 명절 참석, 병환 시 간병,
경제적 어려움 시 지원.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였죠. 지은아, 이거 서명해. 네, 엄마. 지은이와 재수가 서명했어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지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어요. 명절에도 빠짐없이 왔죠. 큰딸네 가족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예전에 따뜻한 딸이 돌아왔어요. 재수도 변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고마워, 재수야. 어머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정성스럽게 대해주더군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제 첫 손주였어요. 기쁨에 눈물이 났죠. 축하한다, 지은아. 엄마, 아이 태어나면 엄마가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 엄마가 예쁜 이름 지어줄게.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요. 당신도 기쁘시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딸을 너무 혼냈나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10달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어머님, 손주 보러 오세요. 재수가 전화했어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지은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봐요. 우리 아들이에요.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제 손주였죠. 이름은 뭐로 지을까? 엄마가 지어주세요. 재홍이.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재홍이라고 부르자. 좋아요, 엄마. 재홍이. 아기를 안아보았어요. 따뜻했어요. 재홍아, 할머니야. 잘 자라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제가 지은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행복한 순간을 맛볼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지은이네 가족과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2~3번은 만나죠. 가끔 그 5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식사도 해요. 어머님, 더 드세요. 고마워, 재수야. 엄마, 재홍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우리 재홍이. 행복해요. 정말로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오늘 저는 77이 됐어요. 남편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딸들과 손주가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걸요.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요. 법으로 이겼지만 진짜 승리는 용서였어요. 가족을 되찾은 게 진짜 승리였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소중히 하세요. 돈보다 집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이에요. 하지만 법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화해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손주 재홍이를 안고 공원을 산책해요. 할머니, 저 새 봐요. 그래, 우리 재홍이. 새가 예쁘지?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이 작은 손이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요. 여보, 우리 잘 이겨냈죠? 힘들었지만 결국엔 행복해졌어요.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요.
남편의 대답 같아요. 잘했어, 순이야. 정말 잘했어. 그렇게 오늘도 저는 살아가요. 77의 나이에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행복해요.